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알랭드 보통의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매일매일 불안해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애씁니다.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자긍심,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견주며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가요? 모두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정답을 말하지만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생에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를 잘해도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실패하기도 합니다. 일터나 가정,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심일지도 모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으나 돌아보니 허무함과 답답함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문장들이 당신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산책하듯 가볍게입니다. 지은이 정우성, 펴낸 곳은 북플레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니체, 에픽테토스,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부터 알랭드 보통, 한스 로슬링 같은 명사의 문장들과 빗대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찬찬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하는데요. 뭔가에 휘둘리지 않고도 여유를 찾는 삶을 살기 위한 이야기를 책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쫓기고 있죠. 돌아보면 늘 지난 시간이 훨씬 여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몰랐고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에도 늘 쫓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지금은 시간이 모자라고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지만 1년 후에 돌아보면 지금이 오히려 여유 있는 때가 아닐까? 마치 옛날 사진을 볼 때와 같은 기분이죠. 그때 나는 외모도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꺼내보면 너무나 젊고 예쁘고 멋진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지금이 가장 예쁜 때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자는 조언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나를 보는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아닌 어떤 이미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을 보면서 배우 정우성을 생각하는 순간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 얼굴을 볼 때는 내 얼굴을 봐야 합니다. 바빠서 여유가 없는 상황도 비슷해요. 조바심이나 조급함은 마음의 문제고 현실은 그렇게까지 엉망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핵심은 지금을 제대로 인지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조바심이 어떤 마음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의 정의를 직시하고 살펴보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양은우는 당신의 뇌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바심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하고 싶지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일을 일컫는다. 사전적 정의는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또는 그렇게 졸이는 마음이다.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자꾸만 망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상황. 시험이 아니라 경쟁 프레젠테이션, 모레까지 마감해야 하는 원고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망칠 것 같은 일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얼른 착수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받는 상황도 괴롭죠. 온전히 집중하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방해에 의연할 수 있지만 조바심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1시간 전부터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 방해하는 순간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는 거예요. 친구한테 메시지가 와서 좋아하는 유튜버가 새 영상을 올려서 남부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걱정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핑계에 의존하는 거죠. 심지어 오후 9시부터 집중하려고 했는데 딴짓을 하다가 9시 3분이 됐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간 지속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내내 망칠 것 같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그게 너무 심해지니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지금 시간을 편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면 될 일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조바심의 진정한 악랄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결국 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나는 어쨌든 같이 살아야 하고 그 때문에 괴롭다면 길들여야 해요. 일을 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그래야 원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커집니다. 어차피 바깥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투성이죠. 그런 것들은 일단 포기합시다. 대신 내 것만은 어떻게든 내 마음만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챙김 전문가들의 조언, 제 요가 선생님들과의 경험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마음챙김은 마인드풀리스라는 단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마음챙김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존 카바진에 따르면 마음챙김이란 순간순간 주위의 장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및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판단을 더하지 않고 현재를 중심적으로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어렵죠?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 내 마음을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이름표를 붙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바심이면 조바심, 조급함이면 조급함, 조마조마함이라면 또 조마조마함이라고 작게 손글씨로 적어두는 겁니다. 마음의 정체를 알게 되면 전보다는 조금 덜 휩쓸리게 됩니다. 인식하지 못했던 때에 비해 객관적인 태도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효율을 떨어뜨리는 너의 이름은 조바심이구나. 뚜렷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 이 마음에서 멀어질 차례입니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달래고 길들여야 할 차례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휘둘리던 마음을 현실로 가져와야 합니다. 일을 하는 나, 효율적인 나, 여느 때와 같이 잘 해낼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런 채 귀에 들리는 소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안하고 어려워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급해서 조마조마한데 일단 멈춰야 한다뇨. 하지만 이거야말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장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담백하게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눈을 감는 게 불안하시다면 박차고 일어나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산책은 또 하나의 강력한 마음 챙김이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가라앉는 게 느껴질 겁니다. 5분이나 10분이라도 좋아요.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니체 전문가로 손꼽히는 일본의 철학자이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니체와 함께 산책을 해 이렇게 썼습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사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에게 번잡한 세상사는 일종의 방해 요소였을 겁니다.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야말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상태였을 테니까요.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듣는 것을 소리 명상이라고 합니다. 산책은 걷기 명상이기도 하죠. 명상은 스님이나 수행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쩌면 매일 필요한 습관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보는 모든 행위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바심, 조급함 같은 마음의 상태는 그 자체로 괴물 같습니다. 휘둘리면 답이 없어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마음의 복판에서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힘 또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강력하고도 다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당신을 정의하세요. 그냥 버려진 듯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 완전히 소진됐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 받아준 스스로가 참 바보 같아서 또 바닥을 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정답이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갑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죠. 오늘 이기적인 사람은 내일도 이기적일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넌 너무 이기적이구나 말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다만 바뀌지 않는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는 퇴근을 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크든 작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잠깐이나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드디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달랠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제 경우는 방 한 모퉁이에 썩 괜찮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매우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고 다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었어요. 책상 근처에 가방을 던져놓고 간단히 세수를 하고 와선 그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곤 눈을 감았죠. 숨을 쉬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아까 들었던 말, 그 이미지들을 종이 한 장으로 만든 다음 구겨버렸습니다. 박박 찢기도 하고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호로록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재로 만들어버린 후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샤워를 하면서 좋아하는 향을 한껏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헤드폰을 쓰고 귀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겠죠. 인센스 스틱 하나가 차분하게 타들어가는 동안 지난 일들을 연기처럼 날려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개인적인 의식 하나 정도를 갖고 있다면 조금은 산뜻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눈을 뜨면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걸 내가 통제할 수는 없죠. 회사에 가면 어제 그 사람이 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역시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기분과 태도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내 기분,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기분이니까요. 태도가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그게 쌓이면 1년 혹은 일생이 바뀐다는 말은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자주 실패하니까요. 사실 하루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대신 순간에 집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찰나의 기분에. 작은 방이라도 내 몸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좋은 것들로 채우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건 내 방을 친구로 가득 채우는 일과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누울 수 있는 자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장치와 계기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방에는 CD와 CD 플레이어, 책과 영화 포스터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벽지를 바른 방인데 그 역시 직접 고른 것이었습니다. 중학생 남자의 방에 이런 벽지를 고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요. 조금 곤란해하시는 남자 사장님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방이니까 좋아하는 거로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쁘네요. 그날 이후 아주 오랫동안 저는 그 방을 노란방이라고 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의 공부와 휴식과 성장이 그 방에 다 있었죠. 그 방에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도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노래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책상 옆에도 피아노가 있습니다. 방이 아니라도 좋아요. 의자 하나, 책 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쉬게 하고 다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개인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그 방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대화를 즐기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영화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조금씩 다시 보기를 즐기며 좋아하는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 앉는 사람. 매번 연습하는 곡을 다시 치지만 능숙해질 정도로 연습하지는 않는 사람.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였지만 그걸 열심히 읽지는 않으면서 또 다음 책을 살 궁리라는 사람.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당신을 정의하세요. 우리는 자신을 어떤 것의 반대쪽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신이 열망하는 것에 감정을 드러내고 관대해지세요. 감사 카드를 보내고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내세요.
배척자가 아닌 지지자가 되어보세요. 티모시 데이비드 민친이라는 희극인이자 작가가 서호주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팀 민친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죠. 배우이자 음악가, 감독이기도 합니다. 여러 편의 뮤지컬에 출연했고 작곡과 작사를 하기도 해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9가지 인생 지침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라.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사실 싫은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만나면 누구 욕으로 시작해 다른 사람 욕으로 끝나는 사람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싫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유명하지만 맛이 없는 식당, 새 노래를 발표했는데 퇴보한 게 분명한 가수,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뻔뻔한 정치인까지 좋은 것들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한껏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를 찾고 곱씹으면서 한 번 더 좋아해야죠.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가까스로 좋은 것들을 찾았다면 기꺼이 곁에 두세요. 가까이 두고 자주 보세요. 자주 경험하고 즐기세요. 그 감각과 취향과 마음가짐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흠뻑 좋아하는 마음 자체로 스스로를 정의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가꾸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귀한 만큼 좋은 마음도 귀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부정보다 긍정, 욕보다 칭찬, 야유보다 환호로. 싫어하기만 하면서 쉬워지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흔한 사람이 되지도 마세요. 부릅뜬 눈으로 좋은 사람과 좋은 것들을 알아보세요. 좋은 마음을 아낌없이 쓰세요. 모쪼록 어려워도 주변을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보세요. 싫은 게 너무 많아서 흔해 빠진 세상에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가꿔가는 거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진정한 휴식은 순간 속에 있어요. 휴식과 과로는 계절 같습니다. 푹 쉬고 나면 다시 어쩐지 최고 속도로 지칠 때까지 달리게 돼요. 극심한 피로의 복판에서 다시 진정한 휴식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지친 상태가 되어서야 휴식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을 15년 넘게 반복하다 보니 하나 정도는 정확히 배우게 됐어요. 말 위에서 쪽잠을 잤다고 다소 과장되게 알려진 나폴레옹의 일화처럼 전력 질주의 복판에서도 휴식의 느낌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쉬고 있다는 그 생생한 감각,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확신의 감정. 첫 번째는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업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사무실은 매우 낡은 건물의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지만 옥상이 가까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좁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줄기가 매우 도톰하고 가지들이 멋지게 흐드러진 버드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끼리 내는 소리가 매우 좋았죠. 출퇴근 길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마음을 즐겼습니다. 회사를 나와 홀로 서기를 결심한 마음을 나무에 의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옥상에서도 그 나무가 보이는 걸 알고서는 집중이 흩어질 때마다 옥상에 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한들한들 흔들리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곤 했어요. 참 쉽고 이상하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지친 뇌가 다시 힘을 찾고 흩어진 집중력도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디서나 지칠 때마다 나무를 찾았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은 정말 드무니까 어떤 나무든 고요하게 흔들리는 걸 지켜보면서 뇌와 마음을 회복하곤 했어요. 일종의 명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명상도 있지만 어떤 소리를 듣거나 산책을 통한 명상도 있는 것처럼 제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나무 명상에 빠져든 셈이죠. 사무실 옥상에서 난간에 기댄 채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있으면 뇌파가 잔잔해지는 구체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가라앉은 흐름 위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 개운함 자체를 즐겼습니다. 출장길에 지나던 런던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나들이를 하려고 찾은 파주 공원에서도 그랬습니다. 나무와 벤치와 바람만 있으면 그대로 좋았어요. 순간입니다. 내 흐름이 잔잔해지는 찰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의 기억이 명백한 휴식으로 각인될 거예요. 익숙해지면 다시 찾게 되고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무척 유용한 습관, 짧지만 효율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산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단 걷기 시작합니다. 결심이나 계획은 필요 없어요. 일단 의자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조깅을 즐기는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까지,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서기까지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가면 그때부터 상쾌함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걷기 시작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내내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내 몸이 얼마나 고바 있었는지, 근육들은 얼마나 경직돼 있었는지, 그래서 걷는다는 자연스러운 행위조차 얼마나 어색하고 새로운지를 걸음걸음 깨닫게 될 거예요. 골목 어귀를 잠시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산책을 나서면 20분 이상 꾸준히 걷기를 저는 즐깁니다. 좋아하는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걷는 거죠. 걷다 보면 옥상에서 버드나무를 바라볼 때와 비슷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우 성공적인 산책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볼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산책이 조금 더 지속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나뭇가지를 보는 일이 순간의 인식이라면 산책은 인식하는 순간부터 쭉 이어지는 움직임이에요. 마음의 개운함과 몸이 풀려가는 감각이 서서히 합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가라앉고 잔잔해지면서 고바했던 근육도 나른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움직임 속에서 탄력과 부드러움을 다시 찾습니다. 걷는 일이 점점 쉬워지면서 서서히 몸에 열이 오르겠죠. 이쯤의 걸음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나설 때 들었던 음악이 잔잔한 멜로디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거나 비트가 살아있는 음악으로 바꿔도 좋을 거예요. 산책 후의 몸 상태가 그대로 숙면으로 이어지는 기분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아침 산책도 좋지만 밤 산책을 즐기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에 돌아와 가볍게 올라온 몸의 열기를 식히고 나른해진 근육 그대로 조금 더 일을 하고 나면 매우 자연스럽게 졸음이 쏟아지곤 했어요. 좋은 휴식이 양질의 잠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내일도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비행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 출장길에 타는 비행기 안에서 이거야말로 확실한 휴식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행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좋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라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출장을 위한 비행이라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선물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출근도 퇴근도 없는 시간, 누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당연히 반드시 비행기가 아니어도 되죠. 제가 이 방법을 깨달은 장소가 비행기였을 뿐입니다. 핵심은 가끔이라도 혼자가 되는 것, 각종 네트워크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에어플레인 모드는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앱을 지우지 않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멀어질 수는 있지 않겠어요? 비행기는 이 모든 단절을 강제로 경험하게 해주는 상황극 같은 공간일 뿐입니다. 익숙하게 내 시간을 죽이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휴식에 닿아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잠이 부족한 사람은 비행시간 내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손에 쥐게 되겠죠. 음악이 필요하다면 매우 낯선 감각으로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단절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나약하고 습관은 쉬운 쪽으로 흐르는 법이니까 가끔은 단 1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고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의 연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오랜만에 나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 감각이 중요해요. 나무, 산책, 자발적 단절 모두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고개를 들거나 밖에 나가는 것,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좋은 휴식의 습관을 들일 수 있어요. 돈이 들지 않아요. 비싼 취미를 찾거나 각별한 수고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혼자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권합니다. 진짜 휴식은 거창하지 않아요. 이미 일상 속에 숨어 있어요. 말갛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거의 투명한 느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누리세요. 다시 순간에 집중하세요. 틀림없이 성취하세요. 저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산책하듯 가볍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낙엽을 밟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끔은 산책처럼 여유로운 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문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